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투데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성완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였습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서울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이계 핵심 인사인 성완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은 미국 멕시코만과 카자흐스탄의 가스 탐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와는 지난 2006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반도 육상 광구 탐사 사업을 벌였지만 2010년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경영진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도 수사합니다. 경남기업은 2006년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해 2010년 광물자원공사의 사업 지분을 되팔았고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경남기업이 지분을 반납할 때 지분 가치의 25%만을 받게 돼 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100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경남기업의 지분 가치의 100%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아쿠아일로를 겪는 청년 실업률이 급기야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20대 100명 중 12명은 이른바 백수입니다. 실질적인 전체 실업률도 13%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무려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9년 7월 11.5%를 나타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대 실업률도 11%로 지난해 4월 10.2%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높은 실업률이 계절적 특성 등의 영향이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고용률이라든가 취업자 규모도 같이 동방상승하는 점도 같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이제 졸업이라든가 방해라든가 기업의 인력 채용 집중도로 해서 실업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일자리 통계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120만 3천 명으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2.5%였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5월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달 실업률 4.6%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4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째 30만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8개월 연속 60%대를 넘었던 고용률은 올 들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70% 고용률 목표는 요원해 보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고 이 중 20대의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여전히 45만 명이나 됩니다. 경기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 실업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2030선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증권업종 지수가 2%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과 비교해 1.46포인트 내린 2028.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20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이 2,3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어느 때보다 짙었습니다. 일단은 변곡점이 내일 오늘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은 변곡점이 될 거고요. 미국의 금리 사이클 관련돼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외국의 유동성 관련해서 외국의 수급이 상당 부분 좋게 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증권업종 지수는 36.64포인트 오른 2057.3에 마감했습니다.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일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리츠 종금증권이 7.97%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NH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도 각각 5.02%, 4.44%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7.06포인트 하락한 628.99로 마감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1,100억 원의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도 3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가 각각 4.42%, 5.14% 떨어졌고 모바일 게임주 양대 주자인 컴투스와 게임빌은 9.52%, 6.26%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메드, 차바이오텍, 메디톡스, 제넥신, 바이넥스 등 바이오주는 선방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이자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여유 자금이 중위험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에 넣어뒀던 정기예금 1억 원을 이동시킨다는 가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봤습니다. 투자자가 안정적인 성향일 경우 금리 변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단기 국공채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약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형 ELS 위주로 투자 상품이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연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리스크를 더 감내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ELS 비중을 높이고 고위험 고수익 주식형 펀드 투자를 추가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5에서 7% 수준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저위험 중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위험성을 감내하는 중위험 중수익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적금 이자 소득에만 의존하던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인컴펀드나 배당주 펀드, 지수형 ELS 같은 투자형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즉 은행 예적금만 들고 있어서는 재산이 감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별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자산 운용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명찬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지만 대출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요. 웬만한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신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 대출 창구에서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신용등급과 담보입니다. 게다가 금리가 내리면 이런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수익 저하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위험을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저금리 대출을 남의 떡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체들 같으면 그런 혜택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체한테는 그건
이러저러한 제약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공연불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대로 낮췄던 지난 2012년 10월에는 시중 유동성이 한 달 만에 16%나 증가했지만 기업 대출은 절반 수준인 9% 상승에 그쳤던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풀었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은행들이 변하지 않으면 초저금리 효과는 일부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은행들이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그럼 리스크를 좀 분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은행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계는 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도 돈 가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심재용입니다. 통학 차량 사고에 보육교사 폭행 사건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한데요. 이동통신사들이 ICT 기술을 활용해 이런 걱정을 덜어줄 서비스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6살 지효와 하린이가 보육교사의 안내를 받아 통학버스 차량에 오릅니다. 곧바로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LGU+는 LTE통신망과 차량 관제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어린이집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전 너무 좋아요. 정말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제가 집에서 급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도 아기가 딱 도착했다는 소리에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또 차량 선생님도 저희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저희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시간 효율적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KT도 경기도와 손잡고 스마트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ICT 기술이 활용됩니다. 스마트 칠판 등 신기한 도구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교육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KT가 IoT와의 보육에 융합된 안전한 어린이집의 환경 구축을 공감하고 또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SK텔레콤은 자녀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전용 단말기도 출시했습니다. 아이가 이 단말기를 지니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집에 오는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엔 곧바로 부모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이 단말기는 전달보다 3배가량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 사고 여파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안심 서비스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입니다. 인공치아, 우주선, 자동차 부품은 물론이고 집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는 3D 프린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넘어서 알아서 조립하는 4D 프린터가 등장했습니다. 박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끊임없이 움직이더니 44시간 만에 자동차 차체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또 중국에서는 한 업체가 20시간 만에 집 10채와 6층짜리 빌라를 3D 프린터로 지어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보다 한 단계 진화한 4D 프린팅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긴 줄을 물에 넣으니 줄어들면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또 종이 도형은 네모난 상자로 알아서 변하고 이리저리 구부린 클립을 뜨거운 물에 넣으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4D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터로 만든 물체에 설계도를 입히고 물이나 열, 공기 등 외부 자극에 따라 스스로 변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물체를 만든 후 조립하기 때문에 큰 물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ability to program physical and biological materials to change shape, change properties, and even compute outside of silicon-based matter. 현재 이 기술 개발은 미국이 이끌고 있는데 건설이나 국방, 의료 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에 따라 색깔과 구조를 바꾸는 위장 청막이나 군용 차량, 비행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4D 프린터 연구에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조만간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명호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 격전지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곳에서 부품 제조 라인과 완성차 조립 라인을 하나로 연결한 공정 방식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변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로 난 터널을 통해 차체 앞부분 운전석 전체와 범퍼 등 차량을 구성할 부품 모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줄지어 이동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공장입니다. 부품 제조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바로 옆 현대차의 완성차 조립 라인으로 연결시켜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부품을 차량에 직접 싣고 옮길 필요가 없어 선적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터널 컨베이어 방식은 42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터널 컨베이어를 적용하고 나서 품질 문제가 1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류상에 있었던 품질 문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생산 체계는 현대모비스의 장점인 부품의 모듈화 시스템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 집합인 모듈들은 볼트 4개만 사용하면 완성차 차체에 조립할 수 있어 조립 공정이 단순해졌습니다. 我们这条生产线现在就是每一个序列、每一个托盘，然后经过每一个工位的时候，然后系统上面都会显示精确到每一分每一秒，然后都可以看到每台车在哪个工位经过，精确到秒，非常的先进，非常的准。 이렇게 생산 체계의 차별화를 앞세워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올해 신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2,518만 대에 이를 전망.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업체들의 생산 혁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 우위를 점하려는 글로벌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공세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품질과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앞세워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변재우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74.45포인트, 2.13% 급등한 3,5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며 지난 200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 경신입니다. 어제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증권사의 자산관리업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부진한 부동산 지표도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지수 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창근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될수록 협력회사들과 동반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근 의장은 동반성장 CEO 세미나에서 10년 전 최태원 SK 회장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동반자 경영선언을 한 뒤 협력사의 지지로 훌륭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의장은 SK와 협력회사가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동반성장 가치를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감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가 돼 금융개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속도감 있게 현장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진웅석 금융감독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조화로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게 훈장과 산업포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상공인들도 혁신과 성장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1%대 인하한 기준금리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오늘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월드문 2015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포기와 육자회담 복귀, 우리 정부 주도의 남북 장관급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 포기 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신마샬 플랜의 추진, 동북아의 EU식 유라시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연장한다며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1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 집행정지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애플이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 보상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보상 판매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 전문 IT 매체 9to5맥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주부터 애플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리퍼와 보상 판매 정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기 시작해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오늘 늦은 밤 비가 그치겠지만 이 비구름대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가 되어서야 빠져나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가 20에서 60mm로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도, 호남과 경북이 10에서 3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11도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구름만 다소 지나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MTN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